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15강 감성 리더십입니다. 감성 리더십은 1980년대 이후에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기업에서 이제 그 감성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각 조직에서 이 감성 리더십의 중요성들을 깊이 인식하고 있죠. 그럼 감성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감성 리더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더가 자신의 내면을 파악하고 그리고 성찰하고 자기 스스로를 파악 성찰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성을 이해하면서 또한 한 구석으로는 배려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들을 형성해 나가는 것. 감성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조직원들끼리 협력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 가장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감성 리더십이고, 서로 정서적으로 합치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그 핵심 요소가 바로 감성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감성 역량들을 발휘하고, 그리고 리더는 배려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질타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면들도 표출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감성 리더십의 경우는. 그래서 그런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이제 감성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감성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게 조직에서 보니까 너무 이성적이거나 너무 독선적인 거나 아니면 뭐 카리스마를 뭐 갖고만 나간다든가 아니면 전통적인 리더로 리더의 그 위치를 부여받고 포지셔닝하고 막 이끌어대는 것에서 이제는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감성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서로 소통할 수 있게. 그럼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소통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그 인지력을 바탕으로 하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이런 그 인지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감성 지능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더십의 연구가 항상 그 11강부터 얘기했지만 20세기 초반이라 하죠. 1930년대 40년대부터 전통적 리더십, 다음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현대적 리더십에서 변혁적 리더십 또는 뭐 카리스마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뭐 서번트 리더십,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리더들이 그 감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 그 절대적이거나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에 있어서 이성과 감성의 기초한 영향력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성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감성적이고 가치지향적 측면만이 그 집단에서 탁월한 성취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집단과 아니면 개인 또는 개인과 개인과 조직에서 서로 그 열린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감성 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경영에 접목하는 거, 그걸 감성 경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간에 공유하고 또 협업하고 또 때로는 그 모험적이고 과감한 그런 시도들을, 또 감정적인 것들을 용인해 주기도 하는 게,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감성 경영이 필요성이 대두됐죠. 그러니까 감성 경영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용한 것보다는 약간 시끄럽습니다. 예를 들면 감성 경영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게 스타벅스를 들 수 있죠. 하워드 슐츠의 그 창업자의 하워드 슐츠의 감성 리더십이 처음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커피의 그 질 좋은 커피 맛을 볼 수 있는 거, 스스로 움직이고 오다하고 하는 것들이 감성 경영의 토대가 됐고, 또 한쪽에 그 빵 굽는 마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식빵 굽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 식빵 굽는 냄새로 해서 그 코를 자극하고 다음에 맛보면서 시식하는 것들도 다 감성 경영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감성 리더십의 이 효과라는 것은 바로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조직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희생하고 조직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거, 이런 거는 거래적 리더십이나 카리스마 리더십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감성 리더십에서는 개인을 희생하고 그리고 그것을 담보로 조직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역량 강화와 성장을 통해서, 그리고 지원이 동기부여를 통해 가지고 조직 성과를 창출하는 게, 이게 감성 경영의 효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용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에서, 그래서 감성 경영에서는 감성 리더들은 진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열어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신뢰와 존중에 대한 표현을 해주는 것,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것들이 이 감성 리더십에서 그 효과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 내에서 개인적인 관심과 배려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감성 리더십을 가진 리더의 팔로워들은 내 개인이 존중받고 대접받고 있구나, 대우받고 있다는 것을, 그런 느낌을 주어야 되고 스스로 그걸 느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티업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스스로가 자기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들이 감성 경영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고 즐기고 싶어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 리더십을 가진 조직에서는 사람들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들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직원들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되려면 첫 번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 줄 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좋은 것은 좋다고 표현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제스처라든가 아니면 뭐 눈빛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비언어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플러스 긍정적 요소를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조직 전체가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그 자발적 동기부여, 스스로 동인들이 생겨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감성 경영의 효과인데, 그렇다면 감성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감성 리더가 될 수 있는가? 감성 리더라고 해서 카리스마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 그 리더십은 항상 처음에 얘기했지만 각각의 요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리더, 전천후 리더라는 것은 LDT 리더는 각각의 리더십의 유형들을, 장점들만을 다 갖고 있으면 퍼펙트해지는 거죠.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럼 감성 리더십의 경우 감성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구축해가는 과정을 4단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감성 리더들은 자기 컨트롤을, 셀프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통제하려면 첫 번째 자제력이 있어야 되고 인내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제력, 인내력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배워요? 서번트 리더에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들이 전천후 리더, LDT 리더,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리더십을 가졌으니, 이런 유형을 가졌으니까 그거를 고집하게 되면 외골수가 되기 쉽기 때문에 LDT 리더십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더들이 좋은 점들을 하나하나 자기화하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가 1단계인데, 자기 통제하는 건, 자기 통제할 때는 이때는 LDT 리더십의 그 소위 말하는 독립변수인 빌더가 돼야 되는 게요. only one. 내 혼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고, 그리고 그걸 조절하고 자기 감정의 그 역량들을, 감정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약간 윽하는 성질이라든가 좀 파괴적인 그런 표현들은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그런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카리스마 리더들이, 거래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대가와 보상이라든가 처벌을 강화하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가 생겨나는데, 감성 리더십으로 보완하게 되면, 그럼 거래적 리더십이나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감성 리더십으로 보완을 하게 되면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게, 그 통제할 수 있는 그 요건이 서번트 리더십에서 인내할 수 있는 거, 헌신할 수 있는 거, 배려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거를 열정으로 녹아내는 게 감성 리더들에겐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감성 리더를 할지라도 다 성질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거친 면이 있는데 그 거친 면을 가지고 그걸 조절하면서 다시 완화시켜주고 보완해주는 그런 형태를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스스로를 이제 컨트롤하는 거, 이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솔선수범하는 게 중요하죠.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1단계예요. 그 1단계 단계에서 보게 되면 각각의 리더십들이 다 나오는 거죠. 아마 그 11강부터 20강까지 리더십의 그 종류와 유형들을 얘기하는데 그 1단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남아 있을 때 감성 리더로서 첫 번째는 스스로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 자제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또 통제할 줄 알고, 그러려면 자제력, 인내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단계는 그 신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통제하고 내가 감성 리더로서 감성 리더십을 내 그 스스로에게 그런 역량들을 하나씩 강화한다게 되면 신뢰 구축하는 온리원 내 혼자 빌더가 아니라 이때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셀프 리더도 마찬가지고 대상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 나의 그 빌더의 모습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1대 다 신뢰 구축은 나로부터 개개인 1대1이 될 수 있고 1대2가 될 수 있고 1대3이 될 수 있고 1대 다로서 신뢰를 구축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구성원들, 조직원들에게 그 리더십에서 때로는 조직원, 때로는 구성원, 때로는 부하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걸 하나로 통일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LDT 리더십에서는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리더십에서는 일률적으로 써버리게 되면 그 맛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 카리스마 리더에게 카리스마 리더십에서 뭐 구성원 얘기하게 되면 구성원들은 감성 리더십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울리는데 카리스마 리더에게는 독보적인 존재니까 상하관계, 상명하복, 부하라고 표현하는 게 그 맛이 더 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때로는 부하라고도 하고 때로는 팔로워라고도 하고 때로는 구성원이라고 하고도 때로는 조직원이라고 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간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각각의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부하라고 표현하기도 어디에서는 조직원, 어디에서는 구성원으로 표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감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그 리더십의 역량에 따라 그거를 표현하고 크게 보게 되면 리더와 팔로워로 일률적으로 간다 하게 되면 카리스마 리더에서는 카리스마 리더의 팔로워들이 필요한데 그거보다는 부하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좀 맞아떨어지고 그런 그 직감 같은 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LDT 리더십 과정에서는 이걸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학습하는 목적보다는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창출할 것인가에 필히 맞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학술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논문을 찾아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주 조직행동론이라든가 아니면 리더십 이론들을 학습하는 게 낫는데 LDT 리더십은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까지 내가 배우면서 행동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빌더에서 셀프 리더에서 전천 리더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감성 리더십 구축의 그 2단계가 바로 조직원들에게, 구성원들에게, 팔로워들에게 그 신뢰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리더십에서 그 정신이 스며드는 것은 그 조직에 아니면 기업이든 조직이든 잔체에서 뭐가 필요한 거 하면 그 경영 철학, 운영 철학, 그런 조직의 룰들을 일관되게 그 리더의 행동을 통해서 가시화시켜 줘야 된다는 게. 말대로 행동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비전 제시하고 그리고 미션 수행 능력이에요. 팔로워들이 미션 수행, 리더의 비전 제시, 의사결정, 그리고 표현하고 모든 거에서 녹아나 있는 그 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경영 철학이나 신념이나 이런 가치 체계들이 녹아나 있을 때 조직원들은 믿고 따를 만하다. 이때 바로 2단계가 신뢰 구축이 되는 거고, 그 3단계는 이제 이 관심과 배려의 단계인데, 조직의 신뢰 구축은 1대 다의 관계인데 관심과 배려는 여기에서는 요 위에 온리원 1대다, 1대1 다대다, 이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1대1이라는 것은 전체에게는 좋은 얘기하고 개별적으로는 무시하는 리더들을 가끔 보잖아요. 카리스마적 리더나 거래적 리더십이
가진 리더들이 그런 걸 많이 보이는데 전체에서는 간 빼줄 듯 하는데 개별적으로 찾아오니까 아주 냉담하고 딱딱 잘라 얘기하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감성 리더십이에요. 감성 리더십에서 그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관심과 배려, 이거는 개별적 관심 1대1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그래서 좋은 리더, 감성 리더들이 이제 운영하는 것 중에 백문백답이라든가 33문 33답, 뭐 13문 13답, 개별적으로 서로 쪽지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Q&A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이런 걸 공유하고 여행 중에 공유하는 분들은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소위 말하는 감성 리더십을 가진 3단계 단계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꿈과 비전, 목표, 미션, 가치, 체계, 이런 것들을 내 파트너들, 내 조직원들, 내 팔로워들, 내 부하들의 세심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터득하고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걸 터득하고 이해해 줄 때, 아, 내 스스로 특별한 배려,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생각지도 못한 거를 생각해내고 나도 잊고 있었던 거를 다시 끄집어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을 이끄는데 조직원들의 꿈과 비전이 나의 꿈과 비전과 일치됐을 때 신뢰 구축되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 소위 말하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칭찬할 건 칭찬해주고, 또 일대다로 모든 걸 보내는 거는 공지사항이나 알림 기능들은 그런데 각각의 다른 것은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뭐 쪽지를 보낸다든가 문자를 보낸다든가 별도로 만나서 티타임을 갖는다든가 1대1 코칭, 멘토링을 그 3단계 단계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성 리더십 구축 4단계에서 그 4단계 보게 되면 이때 감성 리더십이라는 것은 집단의 감정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집단의 응집된 힘이 이제 표출되는 거예요. 이때는 조직과 조직, 팀과 팀이 서로 어우러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조직 상호 간에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팀워크가 좋다 하는 거예요. 아, 팀워크가 좋다. 이게 감성 리더십에서 4단계예요. 아, 팀끼리 너무 주기가 잘 맞는다, 너무 협업이 잘 된다 하는 거고, 서로 돕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고, 또 여기에는 밝고 즐거운 펀 경영, 유머 경영, 감성 경영, 이게 다 감성 리더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이 즐거운 일터, 그리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내는 거, 뭐 워라벨도 다 이런 그 감성 리더십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거죠. 그 일과 그 삶과 놈의 그 밸런스를 맞추는 거하고, 또 여기에 그 집단 대 집단, 팀과 팀에서 나오는 게 아마 구강에서 얘기했던 긍정과 열정에서 그 PCS를 얘기해, 포지티브 클라우드 시스템을 얘기했을 거예요. 긍정의 그 마인드, 긍정의 기운이 형용사로 된 8가지 기운들이 격앙되고 고무되고 그리고 도전적이고 하는 것들이 내 주변을 감싸고, 그 내 주변을 감싸는 게 팀 전체에 감싸니까 이때 뭔가 조짐이 보인다,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온다, 감잡았다 하는 것들이 바로 나오는 게, 이때 나오는 게 감잡았어 하는 게. 감을 잡았다는 것은 이게 서로 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성에서 감성지능을 이용한 다니엘 골드만 같은 분들은 그 여기에 감성지능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그 단계별로 얘기하는 거, 뭐 자기 통제라든가 동기부여라든가 아니면 감정 몰입이라든가 아니면 그 타인에 대한 배려, 또 인지하는 거, 이런 걸 5개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4가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안에서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료에서는, 책에서는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구성해 놨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리더십 시리즈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이런 단계들이 하나씩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감성 경영, 감성 리더십이 그 대표적으로서 저는 사우스웨스트 항공 허브 켈러 회장을 나는 대표적으로 있죠. 4년 전인가 2018년인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허브 켈러 회장이 유머 경영, 뻔 경영 할 때 이제 많이 나오죠. 한국에서는 탈 수가 없죠. 이게 저가 항공이에요. 국내에서 우리 진에어라든가
이런 그 뭐 티웨이 항공이라 이런 것처럼 미국에 있는 저가 항공을 해서 미국 전역에만 다니는 그런 저가 항공사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표가 상당히 쌉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걸 한번 타봤는데 여기에는 통제라는 게 없습니다. 스스로 다 통제해야 되는 게 번호표에 자리 받는 것도 없어요. 들어가는 순서대로 앉고 그 모아놓고 그 짧은 시간들을 그 안내도 상당히 유머러스하게 그 안내를 하는 걸로 유명한데 허브 켈러 회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허브 켈러 회장은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로스쿨 출신에서 변호사예요. 그 변호사 출신 1967년도인가 그 홀링킹이라는 그 조종사하고 저가 항공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을 이제 창업했는데 미국의 그 불황기에도 유일하게 적자가 없는 회사가 사우스 웨스트 항공입니다. 여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허브 켈러 회장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직원이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직원이 우선이다. 어떤 데 보면 주주가 우선이다 해서 이사회에서 좌지우지하잖아요. 주총에서 좌지우지하고 주주들을 위한 정책을 펴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고객만의 살 길이다 해서 소비자 고객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잡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허브 켈러 회장 같은 경우 그 일화 중에 블랙 컨슈머를 하잖아요. 일부러 와가지고 직원들에게 따지고 항의하고 덤비고 하는 사람들에게 딱 다가가지고 보통 회사는 직원 소비자에게 잘못했다 해서 직원을 꾸짖는데 이 허브 켈러 회장은 그 고객을 꾸짖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 고객이 될 자격이 없다. 그리고 갈았다 그래요. 당신은 우리 비행기를 탈 자격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허브 켈러 회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직원이 행복하면 고객도 행복하다. 고객이 많아지면 주주들에게는 플러스가 된다. 이런 뻥 경영과 유머 경영을 했던 게 바로 허브 켈러 회장이고 그 비행기에서 자기 얼굴을 넣기도 하고 또 아주 그 유머 감각이 있는 직원들을 뽑으라고 하는 거. 또 이 사례 중에 하나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그 안내 방송할 때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비행기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본 비행기에 금연석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흡연을 하실 분은 비행기 날개 쪽으로 가서 흡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예사로 하고 또 이런 그 안전벨트 매는 것들을 때로는 손님 보고 와서 이걸 설명하라고 하면서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경영을 하는 걸로 유명한 게 바로 이 허브 켈러 회장입니다. 그리고 일하듯 놀고 놀듯이라고 그 조직 문화, 뻔 경영, 그레이트 그 소위 워크플레이스를 만드는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허브 켈러 회장을 들 수 있고 또 하나 이 감성 경영, 감성 리더십으로 했던 게 메리 케이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메리 케이가 한국에서는 아마 몇 년 전에 이제 철수를 했는데 일본에도 철수했는데 이 메리 케이가 미국 최대 그 소위 말하는 코스메틱 브랜드 이것을 만들었는데 메리 케이가 살아 있을 때만 해도 2001년도인가 메리 케이 여사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9명의 그 여직원들과 함께 이 창업을 해가지고 창업 자금이 $5,000면 지금에 하게 되면 500만 원으로 창업을 해가지고 37개국에 180만 디스트리뷰터를 만들어낸 세계 6위권의 회사로 갔던 거거든요. 기업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일터라 세웠죠. 그래서 워킹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고 또 유명한 그 일화가 있죠. I am very important 해가지고 나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 하고 여기에 입사한 사람들에게 항상 그 살아계셨을 때 얘기했던 게 개인의 세심한 배려와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너는 메리 케이의 디스트리뷰터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 너는 메리 케이의 멤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해. 항상 그런 자부심을 심어주는 걸로 유명했죠. 이제 공감이나 포용이나 가족 경영 이런 것들을 했던 게 바로 이제 메리 케이를 또 들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감성 리더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타벅스 그리고 감성 경영을 감성 리더십하고 함께 했던 게 이제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나 하워드 슐츠를 주셨는데 이 스티브 잡스나 하워드 슐츠는 변혁적 리더십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리고 또 서번트 리더십도 갖고 있고 거래적 리더십도 갖고 있어요. 그 거래적 리더십을 잘 발휘했던 게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그 펩시콜라 이제 사장을 설탕물 팔지 말고 우리 회사로 와라 하면서 거길 CEO를 땡겨왔던 그런 일화가 거래적 리더십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냈고, 또 하나 하워드 슐츠 같은 경우는 그 커피의 원료를 공급받는 데 있어서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직원들에게도 그 감성적 관계 형성을 잘했죠. 스티브 잡스는 성격이 상당히 거칠고 외골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감성을 어디에다 다 그려놓은 거면 아이폰 하나에다 그 감성을 다 담아놨죠. 우리가 그 느낄 수 있는 그 감성을 다 담아놓고 제품을 통한 감성 리더십을 보여주고,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 그 전통적인 리더십에서 변혁적 리더는 만들어진다는 것을 실제로 이제 보여줬던 거죠. 뭐 하워드 슐츠도 마찬가지. 두 분 다 특징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런 것도 갖고 있었지만은 그런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그리고 감성적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이제 절대적으로 보여줬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또 카리스마 리더십도 이제 두루두루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찍 세상을 이제 떠나긴 했지만 그래도 감성 리더십을 발휘하고 감성 경영을 그대로 진행했던 게 바로 스티브 잡스나 하워드 슐츠. 리더십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되는 게 아니고 리더십의 유형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어야 멀티플레이어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어느 영역에서 꼭 필요하다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또 정치 지도자로서 이제 감성 리더십을 가졌다는 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정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감성적인 사람이 그 DJ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DJ. 여기에서는 서번트 리더십 요소도 갖고 있죠. 헌신하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그런 열정적이고, 그러면 카리스마 리더십도 갖고 있죠. 그 연설하고 대중 연설할 때는 대중 연설을 그 따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갖고 있는데, 그 감성 리더십에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 거기 그 1, 2, 3, 4단계에서 자기 컨트롤, 자기 통제 능력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할 수 있는 일, 정 안 되면 벽을 향해서 소리라도 질러라 하는 것들을 사람들을 이제 끄집어냈던 거. 교도소에서 옥중서신에 보면 깨알 같은 글씨를 쓰면서 그 옥중서신 편지를 하나하나 그 엽서 한 장에 A4지 2장 정도의 분량의 글을 쓰고, 또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또 새들에게 그 먹이를 주고 꽃을 사랑하고, 이런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죠. 또 감성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뭐를 잘하는 거면 연합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DJP 연합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기도 했는데, 또 연합을 잘하는 연합의 제왕이 있죠. 바로 그 메르켈 총리죠. 그 메르켈 총리가 대처 수상보다 더 오래 장기 집권을 했죠. 21년간 작년 12월에 이제 사선을 임기로 이제 끝났는데, 독일의 그 통일위에서 첫 동독 출신이에요. 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에 있으면서 총리가 되고, 그 위기 때마다 때로는 그 연합을 잘하고 국가 간에 그 메르코지라는 말이 그 유럽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사르코지하고 너무 부부처럼 지낸다 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트럼프하고도 이제 관계가 이제 잘 돼 있었고, 그런 연합이라든가 소수 정당이 됐으면서도 항상 그 위치를 갈 수 있었던 건데, 그 메르켈 총리의 그 감성 리더십은 뭐였는가 하게 되면 서로 연합을 하는가 하고, 또 그 맘스 리더십, 어머니의 리더십, 마더스 리더십이라 해가지고 시리아 난민들을 다 받아들였죠. 그 난민들이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심각했는데도 그거를 포용의 정치를 했던 게, 그리고 그 4년 연속 여성 리더 1위의 독보적인 이제 기록을 했던 겁니다. 큰 모습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줄 아는, 유대인에게 그 나치의 잘못을 또 사과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역사의 한 면들을 쳐다보는 것들도 이제 중요하다는 게, 메르켈 총리를 보게 되면요, 서 있는 모습이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게 뭔가 보여드릴게요. 혹시 참고로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항상 찍는다는 거예요. 이걸 찍는 거하고 또 특징, 그 DJ인 보게 되면 항상 옛날에 이렇게 해서 올리는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하죠. 그 리더십에 있어서 카리스마 리더십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많이 해요. 이거를 많이 하고 감성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많이 하고 그게 협업 그리고 서로 존중, 배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되면 그 소설 속이나 이제 삼국지에 나와 있는 뭐 삼국지는 뭐 중국의 이제 역사니까 삼국지에 알아보는 리더십 유형에서 이 삼국지의 주인물 중에 감성 리더십을 가진 게 누구겠습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삼국지에서는 감성 리더십을 가진 게 그 첫 번째 자기 통제가 심하고 신뢰 구축을 하고 개인적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 집단의 이걸 추구한다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유비예요. 그 유비 현덕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 감성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삼국지의 주요 인물로 인적 자원 관리나 조직의 경영 전략 기획 이러한 것들을 두루두루 함께 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성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감성 리더십의 그 구축 4단계 그리고 감성 리더십이 어떻게 대두되게 해서 기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수박겉 핥기식으로 15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